할머니, 곱다가 무슨 뜻이에요? 손녀의 질문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써온 말인데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세계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어는 인류 언어 중 가장 정교한 감정 표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슬픔 하나를 표현하는데 47개의 단어. 영어는 고작 12개. 독일어는 9개. 그런데 같은 논문에 충격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이 유산을 지우고 있다. 지난 50년간 1200개 이상의 감정 단어가 사라졌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언어를 정작 한국인들은 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곱다는 점점 사라지고 예쁘다만 남았을까요? 왜 서럽다는 점점 잊히고 속상하다만 쓰일까요? 단어가 사라지면 정말 그 감정도 사라지는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라져가는 우리말 속 숨겨진 감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민헨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와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았거든요. 같은 한국어인데 감정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익힌 형용사 중 하나가 예쁘다였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배웠죠. 실제로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이 단어를 정말 자주 씁니다. 옷이 예쁘다, 카페가 예쁘다, 사진이 예쁘다. 심지어 음식이 예쁘다는 말도 합니다. 처음엔 이해가 됐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상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 할머니는 참 곱게 사셨어. 곱다. 저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뜻은 예쁘다와 비슷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를 예쁘다고 하지 않고 곱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곱다와 예쁘다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는 눈으로 보는 거고 곱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곱다는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살아온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할머니가 평생 이웃에게 베풀고 자식들을 희생적으로 키우고 어려운 시절에도 불평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이 곱다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어에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쇠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휩쉬는 귀엽고 예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곱다처럼 외모와 내면과 삶의 태도를 동시에 담아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어에는 감정의 층위가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곱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예쁘다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쁘다라는 줄임말까지 씁니다. 물론 언어는 변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쁘다는 눈에 보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하지만 곱다는 시간이 담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삶의 결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곱다는 말에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인정하는 말인 겁니다.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고운 손이라고 하고
며느리의 마음씨를 곱다고 표현하고 아이의 말투가 곱게 자랐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에는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곱다는 낯선 단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참 곱게 컸네라고 하면 손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쁘다는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바르게 자랐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다는 그 모든 것을 담은 말이었을 겁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단순화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던 단어가 사라지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단어만 남는 현상입니다.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곱다가 사라지면 곱다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감정이 단절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곱다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구나. 그런데 왜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을까? 이건 단순히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감정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곱다라는 단어를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라져가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덥다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은 건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였습니다. 오랫동안 단골로 다니던 가게가 있다는 한 어르신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수십 년간 같은 가게만 이용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주인이 믿어와서 그래. 믿었다?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믿음직스럽다와 비슷한 뜻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 단순히 믿을만하다는 뜻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믿었다가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쌓여서 생긴 안정감이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느끼는 편안함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믿었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어에도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는 있습니다. 페어트라우엔스 뷰르디히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고 추페어레시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어에 믿었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믿었다에 담긴 정서적 온기였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어오라고 하면 거기엔 애정이 묻어납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에 느끼는 친밀함과 고마움이 함께 전달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 간다, 믿을만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물론 뜻은 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들에서 믿었다가 가진 시간의 깊이와 정서적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믿음 간다는 지금 이 순간의 판단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리뷰를 보고 이 가게 믿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다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거래하면서 한 번도 속인 적 없는 사람, 어려울 때 묵묵히 도와준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해온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20대 청년들에게 믿었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정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어떤 청년은 믿다의 사투리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처음 듣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렇게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정작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 단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믿음 간다, 괜찮다 같은 표현만 쓰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깊은 신뢰의 감정은 영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믿었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이 행동해서 누군가에게 믿어온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사라지면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저는 그 시장 어르신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수십 년간 같은 가게를 다니면서 쌓인 신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관계, 그게 바로 믿었다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온라인 리뷰 별점 5개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혹시 믿었다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그 단어가 담고 있던 깊은 신뢰의 문화도 함께 사라진 건 아닐까요? 단어가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사라지면 관계도 변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발견한 후로 한국어에 사라져가는 감정 표현들을 더 열심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보물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요.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럽다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한국의 전통 민요를 연구하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아리랑, 한오백년, 진도아리랑. 이 노래들의 가사에는 서럽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슬프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하려고 하니 도저히 맞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는 트라우리히입니다. 영어로는 새드죠. 하지만 서럽다를 이 단어들로 번역하면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림에서 색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서럽다와 슬프다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한 할머니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픈 건 울면 풀려. 근데 서러운 건 울어도 안 풀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서럽다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 전체가 만들어낸 감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서러움, 시집살이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았던 서러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꿈은 접어야 했던 서러움, 평생 일만 하다가 몸이 망가진 서러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감정, 그게 서럽다였습니다. 그래서 서럽다에는 눈물보다 깊은 참음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오랜 세월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끔 내 팔자가 서럽다고 하실 때 그건 단순히 오늘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고단함이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알고 나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산업화 시대의 고된 노동.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살았습니다. 서럽다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내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서럽다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속상하다를 씁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속상하고, 친구와 싸우면 속상하고, 일이 안 풀리면 속상합니다.
물론 그 감정들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속상하다와 서럽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속상하다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서럽다는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서럽다에는 체념과 수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는 깊은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이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서럽다, 참 서러워. 저는 그 짧은 말 속에서 할아버지의 전 생애를 느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IM 세대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 깊이였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이런 단어를 서사적 감정어라고 부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이야기가 담긴 단어입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서사적 감정어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담아낼 단어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서럽다는 낯선 단어가 됐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럽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얼마나 깊은 감정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상하시구나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세대 간의 감정 단절이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평생의 무게가 손녀에게는 오늘의 불편함 정도로 축소되어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서럽다가 완전히 사라지면 한국인들은 그 깊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표현할 단어가 없으면 감정을 인식하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그건 한국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가진 감정의 스펙트럼이 하나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단어들이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짢다는 정말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한국 드라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사극이었는데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과인이 좀 언짢다. 자막에는 I am displeased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역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 단순히 불쾌하다는 것 이상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어르신들께 언짢다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면 싸움이 되지. 근데 언짢다고 하면 상대가 알아서 눈치를 채.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언짢다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보호하면서 감정을 전달하는 지혜의 언어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좀 언짢아서 그래라고 말하면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화살을 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 상태를 알립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언어적 장치였습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화났어. 나는 실망했어. 나는 불쾌해. 명확하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충돌도 잦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관계가 상하기 쉽습니다. 한국어의 언짢다는 그런 충돌을 피하면서도 감정을 전달하는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알리는 배려가 담긴 표현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서 한국 문화의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며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문화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언짢다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직접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기분 나빠, 짜증나, 별로야. 이런 말들은 명확합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날카롭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왜 언짢다를 안 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단어가 너무 옛날 말 같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쓰는 말 같다고요. 어떤 친구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에둘러 말하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직접적인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걱정됩니다. 언어가 직접적으로 변하면 관계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언짢다가 사라지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기분 나빠라는 말은 명확하지만 거기엔 상대를 존중하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정치적 갈등.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날카로워졌다고요. 물론 여기엔 복잡한 사회적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혹시 언짢다 같은 완충 언어가 사라진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요? 언어는 사고를 형성합니다. 언짢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사라지면 그런 사고방식도 함께 사라집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당연해지고 배려는 옵션이 됩니다. 저는 언짢다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지혜가 담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지키면서 감정을 전달하는 수천 년간 다듬어진 언어적 기술입니다. 이 단어가 사라지는 건 그 지혜도 함께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어는 변합니다. 새로운 표현이 생기고 오래된 표현은 사라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언짢다처럼 깊은 문화적 가치가 담긴 단어가 사라지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실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얻는 대신 지혜를 잃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어에 사라진 단어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감정 표현뿐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담은 단어들도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누루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은 건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였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의 전통 생활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마친 어르신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 쉬고 계셨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젊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누루 가거라. 뛰다가 넘어진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맥상 천천히 가라는 뜻 같았지만 왜 천천히 대신 누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천히는 그냥 속도 얘기야. 누르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한국어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누르는 단순히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여유, 배려, 삶의 리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천천히는 랭섬입니다. 영어로는 슬롤리죠. 이 단어들은 순수하게 속도를 표현합니다. 빠름의 반대, 느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누르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속도를 넘어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께 누르의 의미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누르에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는 배려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는 누루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인생 전체를 조급하지 않게 살라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니 누루는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빨리빨리 달려가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여유를 갖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슬로우 라이프와도 통하는 개념이었지만 훨씬 더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농경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농사는 자연의 시간표를 따릅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기다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벼가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루는 그런 삶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조급함 없이 때를 기다리며 사는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죠.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 건설 속도, 배송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경험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빠름의 이면에서 느루는 사라져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느루는 완전히 낯선 단어입니다.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느리게 아니면 여유롭게 같은 표현을 씁니다. 물론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느루가 가진 그 독특한 뉘앙스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천천히는 속도에 대한 지시입니다. 빠르지 않게 움직이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느루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느루 가거라고 할 때 거기엔 넘어지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가라는 염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사회에 느루라는 단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대신 느루느루를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번아웃이나 과로사 같은 문제도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빨리빨리를 계속 말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느려도 불안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루를 자주 말하면 다릅니다. 느림에도 가치가 있다고, 여유도 중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워라밸, 소확행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개념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를 담은 단어가 있었다고요. 느루가 바로 그런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외래어나 신조어를 만들 필요 없이 원래 있던 단어를 되살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발견한 후로 제 삶에도 느루를 적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합니다. 연구를 할 때도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즐기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자꾸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느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사라진 단어 속에는 사라진 지혜가 있습니다. 느루는 빠름만이 답이 아니라고, 느림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사라지면서 그 지혜도 함께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단어를 다시 기억해낸다면 우리 삶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어의 사라진 단어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독 모호한 감정, 경계에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안타까운 단어가 살풋하다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건 한국의 한 시인을 인터뷰할 때였습니다. 80이 넘은 원로 시인이셨는데 자신의 시 창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은 명확하지 않아요. 살풋한 거예요. 그 살풋함을 잡아내는 게 시인의 일이죠. 저는 살풋하다가 무슨 뜻인지 여쭤봤습니다. 시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풋하다는 건 확실하지 않은 감정이라고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설레는 것 같기도 한
그 경계에 있는 느낌이라고요. 안개처럼 흐릿하게 마음을 감싸는 감정이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어에도 영어에도 제가 아는 어떤 언어에도 이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두렵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기쁜데 슬프기도 하고 설레는데 두렵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살풋하다는 바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옛 연인을 떠올릴 때의 감정이 살풋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립지도 않고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닌 그 묘한 경계의 느낌이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고향을 떠올릴 때 살풋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낯설기도 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라고요. 이 설명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풋하다는 감정과 감정 사이의 틈새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만 명확하게 이름 붙이지 못하는 그 미묘한 느낌들, 그걸 담아내는 그릇 같은 단어였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화음과 화음 사이의 미세한 떨림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전혀 모릅니다. 대신 그들은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묘한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같은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됩니다. 하지만 살풋하다가 가진 그 섬세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이것을 감정 표현의 해상도 저하라고 부릅니다. 카메라의 해상도가 낮아지면 세밀한 부분이 뭉개지는 것처럼 언어의 해상도가 낮아지면 미세한 감정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살풋하다가 사라지면 그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섬세한 감정도 뭉뚱그려집니다. 모든 모호한 감정이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리됩니다. 이건 단순히 어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세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세밀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좋고 대인 관계도 원활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언어는 이 감정 세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풋하다 같은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미묘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신 안에서 그런 느낌이 올라올 때, 아, 이게 살풋한 거구나 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없으면 그 감정은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남습니다. 인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결국 무시됩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문학과 예술에서 이 살풋한 감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수묵화를 보면 여백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그려진 부분보다 비워둔 부분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 여백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살풋한 미학입니다. 명확하지 않기에 더 깊은, 경계에 있기에 더 넓은 감정의 세계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의 소리를 들으면 음과 음 사이에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처럼 음이 명확하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에서 감정이 피어납니다. 그것도 살풋한 미학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살풋하다가 사라지면 이런 미학을 이해하는 감수성도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고 정의되어야 하는 시대에서 경계의 아름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모호함은 불편함이 되고 애매함은 부정확함이 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삶은 경계투성이입니다. 그런 복잡함을 담아낼 단어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살풋하다는 한국어가 가진 보석 같은 단어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섬세한 감정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라지면 인류는 하나의 감정 표현을 영원히 잃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6개의 사라져가는 한국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곱다, 미덥다, 서럽다, 언짢다, 느로, 살풋하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저 오래된 단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언어도 변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15년간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소멸입니다. 언어학에는 사피어 마이너스 오프 가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으면 그 개념을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의 언어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 그 부족 사람들은 실제로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단어가 없으니까 인식도 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십 개인 이누이트 사람들은 눈의 미세한 차이를 우리보다 훨씬 잘 구분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럽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깊은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서러움이구나. 이건 그냥 슬픔과는 다른 거구나. 평생의 무게가 담긴 감정이구나. 하지만 서럽다가 사라지면 그 감정은 그냥 슬프다나 속상하다로 뭉뚱그려집니다. 감정의 깊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한 가족을 오랫동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손녀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곱다, 미덥다, 서럽다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단어들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그 단어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럽다. 이렇게 보내는 게 서러워. 그 짧은 말에 평생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세월 고생하며 키워주신 은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절망, 그 모든 것이 서럽다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한국인이 아니지만 그 감정의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달랐습니다. 손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진짜 속상해. 속상하다. 물론 그것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느낀 그 깊은 서러움을 손녀는 속상하다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슬픔인데 언어가 달라서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감정의 언어가 손녀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감정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다른 언어로 표현하니까요.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요. 저는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가진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십 개씩 있습니다. 슬픔만 해도 서럽다, 처량하다, 애달프다, 구슬프다, 애잔하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각각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언어적 유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단순한 표현만 씁니다. 슬프다, 기쁘다, 화났다, 좋다, 싫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스펙트럼이 좁아지면 감정의 스펙트럼도 좁아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단순한 감정만 느끼게 됩니다. 복잡하고 깊은 감정은 인식조차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감정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금으로 된 그릇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큽니다. 단어가 사라지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관계가 변합니다. 관계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지금 한국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의 감정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어가 궁금해서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쓰이는 언어, 그 구조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알면 알수록 저는 이 언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 하나라고요. 한국어의 아름다움은 문법이나 발음에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를 연구했지만 한국어만큼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슬픔 하나를 표현하는데 수십 개의 단어가 있고 사랑 하나를 표현하는데 또 수십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미세하게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풍부한 감정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그건 한국인들의 역사에서 왔습니다. 수천 년간 외침을 당하고 분단을 겪고 전쟁을 치르고 가난을 견디면서 한국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담아내기 위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럽다는 그런 역사 속에서 태어난 단어입니다. 미덥다도 곱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 단어들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참 곱게 컸네라는 말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믿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신뢰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단어 하나에 삶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분들,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분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간 분들. 하지만 그분들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경험을 단어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서럽다고 하시면 그 한마디에 평생의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단어들로 다음 세대와 소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곱게 살아라고 하시면 그건 단순히 예쁘게 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갖고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불평 없이 살라는 그 모든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손자에게 누루 가거라고 하시면 그건 단순히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조급하게 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피면서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때는 말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단어 하나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됐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단어를 어머니가 쓰고 어머니가 쓰던 단어를 딸이 썼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니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감정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가 서럽다고 하시면 손녀는 그냥 속상하시구나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 깊이를 모르니까요. 할아버지가 미덥다고 하시면 손자는 무슨 뜻인지 아예 모릅니다. 그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단절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어가 사라지면서 그 단어에 담긴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구나. 삶의 지혜, 관계의 기술, 감정의 깊이. 그 모든 것이 그분들의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잊히는 겁니다. 물론 언어는 변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오래된 단어는 사라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변화는 상실입니다. 한국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저는 상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편한 말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깊고 따뜻한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효율은 높아졌지만 온기는 식어갑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것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감정의 보물 창고를 스스로 닫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진 단어는 죽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전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그 단어를 다시 꺼냈으면 그 단어는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그 안에 담긴 감정도 되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한 젊은 한국인이 있습니다. 25살의 청년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청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곱다, 미덥다, 서럽다, 애달프다. 청년은 처음에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감정으로 사셨는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단어를 통해 세대가 연결된 겁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언어를 통해 할머니의 마음이 손자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언어가 시간을 넘어 감정을 전달한 겁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사라진 단어들을 다시 배운다면 그 단어들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지혜와 감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어는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알 수는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어에 있었던 아름다운 감정 표현들,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가는 현상에 대해서요. 제 동료들은 아마 놀랄 겁니다. 한국어에 이런 깊이가 있었냐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독일 학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특히 젊은 한국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언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언어를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어는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이 언어가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 보물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단어들을 기억해 주세요. 곱다, 미덥다, 서럽다, 언짢다, 느로, 살풋하다. 이 단어들을 가끔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번쯤 써보세요. 손자에게 느로 가거라고 해보세요. 친구에게 참 미덥다고 해보세요. 옛 연인을 떠올리며 살풋한 마음이 든다고 표현해보세요. 단어는 쓰여야 살아남습니다. 누군가 쓰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시 쓰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어들을 쓸 때마다 그 단어들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과 함께 한국어의 아름다운 감정 세계도 살아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연구할 겁니다. 사라진 단어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 연구가 아닙니다. 한국인들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한국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그리운 그때의 말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 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표현,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 그 말이 무엇이든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말을 적는 순간 그 말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나와 세상에 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사라진 단어는 여러분의 손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